전 미리 투자 뉴스 확인하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이죠. 투자 뉴스앤 전략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FP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노동시장의 냉각 조짐, 경기 침체 우려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국내 증시의 키는 삼성전자가 지고 있죠.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반도체 한파의 최악의 성적표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 확인해 볼 텐데요. 드디어 오늘입니다. 지금 개장 전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워낙 안 좋을 거란 거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얼마나 안 좋을지, 또 그 안 좋은 결과에 외국인의 행보는 어떨지가 관건이 될 텐데, 자, 영업이익 1조 원 넘기냐 안 넘기냐가 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까요? 네,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안 좋을 것인가가 오늘 사실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요. 사실상 최악의 거의 최악의 사상은 아닙니다. 이제 최악의 성적표가 이제 기정사실화 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그동안 사실 실적의 버팀목이었었던 메모리 사업부의 어떤 실적 부진, 업황 부진이 좀 이어지면서 이제 10여 년 만에 어떤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를 작년 말 6조 원에서 1조 원까지 한 80%가 넘는 급감으로 전망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고요. 반도체 부분의 적자는 이미 피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적자 폭이 수조 원대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저는 딴 것보다는 감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감산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근데 사실 제가 만약 삼성전자를 운영한다면 저는 감산 안 합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업황 부진에 따라가지고 이제 치킨 게임을 걸었죠. 사실 삼성전자가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예전부터도 이제 시장 점유율을 지켜온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치킨 게임을 걸어버립니다. 다 같이 힘들어 버리자 한 상황에서 항상 이제 그런 상황이 진행되게 되면 삼성전자의 어떤 점유율만 올랐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다 떨어졌는데 하이닉스도 떨어졌는데 삼성전자만 올랐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그런 액션을 취하면서 SK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로 모두 제치면서 최근에 떨어졌던 시장 점유율을 좀 올려놨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만 좀 올랐기 때문에 이번 치킨 게임에도 삼성전자는 결국 항상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로 1분기는 원래 반도체의 전통적인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작년 1분기는 원래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1분기에는 계속 실적이 좋아왔습니다. 그래서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던 게 작년 1분기였기 재작년이죠. 재작년 1분기였기 때문에 YOY로 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보일 겁니다. 하지만 YOY보다는 앞에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얼마나 찍히는지에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실적 발표가 제가 봤을 때는 재료 노출로 인해서 이제 진짜 나올 거 나왔고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가 됐구나라는 그런 느낌으로 튈 가능성이 좀 꽤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다시 좀 돌아왔습니다.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보유 지분 비중이 51%로 작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실적 발표 이후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수량이 확대가 되느냐, 아니면은 계속 좀 스탠스를 보수적으로 유지할 거냐라는 부분에 좀 귀추가 쏠리고 있습니다. 주가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반도체 바닥론에 따라서 주목해 볼 만한 반도체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노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실적 자체는 컨센서스가 많이 하향됐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반도체 바닥론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건 소부장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메모리나 어떻게 보면 이제 낸드보다는 좀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쪽을 좀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최근까지도 상당히 좀 주가가 좋은 SNS텍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SNS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극자회선 이제 EUV 펠리클을 좀 개발을 회사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2021년 이후에 지금 91% 이상의 지금 이제 투과율을 좀 보유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EUV 공정에서 펠리클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정에 대한 속도 지연이라든지 공급망 부족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하는 동시와 함께 이 회사 그리고 FST에 좀 지분을 투자하면서 펠리클 개발을 좀 계속 추진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현재는 지금 실적이 찍히지 않습니다만 내년에 지금 EUV 펠리클을 양산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시즌 대비해서
됐을 때는 좀 미래가 좀 기대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파운드리, 꼭 비메모리 쪽에 관련된 좀 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 지금 실적이 좀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 되면 좀 실적에 대한 점프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좀 그러한 종목들을 좀 보시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을 좀 주목해보자. SNS텍 오늘 장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삼성전자 주가 추이는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최근에 좀 내려온 부분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5만 원대, 특히 이제 6만 원대 초반에서는 분명히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6만 5천에서 7만 원대에서는 오히려 좀 매도를 하는 좀 박스권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반도체도 반도체입니다만 뭐 최근에 보게 되면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모바일 쪽으로도 관심이 많은 어떤 복합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모멘텀이 크긴 합니다만 주가가 그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박스권에 대한 어떤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제가 볼 때 주가 같은 경우 실적이 보통 좋지 않으면 좀 올라가는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관전 포인트는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느냐 여부, 그리고 여기에다 감산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 또 외국인의 향방은 어떻게 결정될지 좀 주목해 보시면서 삼성전자 실적 곧 발표가 되겠죠?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일장 시장 상황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최근 며칠 동안 미국 증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했던 국내 증시였는데 어제는 또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의 좀 선물 매도가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네. 전일 그렇습니다. 시장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거, 이거 도대체 뭐야?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5천억을 팔고 선물시장에서는 2조 5천억. 말씀 그대로 정말 이해생커가 목이 맵니다. 아니 2조 5천억을 장주에 파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 개방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거든요. 자,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세계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 대한민국만 봤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어제 유럽도 올랐고 미국도 3대 지수 모두 강세입니다. 결론은 뭐냐? 어제 제가 이 시간대 말씀드렸던 어제가 무슨 날입니까?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들은 위로는 2,510을 보고 있었고 아래로는 2,460을 보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저는 뭐 포카를 전혀 못 칩니다만 하이와 로 중에서 로를 선택한 겁니다. 아래 방향 잡아가지고 최대한 이익을 내려고 선물을 대거 매도했는데 여러분 선물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선물을 매도하면은 오는 6월 8일 날 6월 만기일까지 자기가 매도했던 걸 다시 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주식으로 뭐 삼성전자 등등등 주식으로 갚아주든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 3일이죠. 미국 FOMC 회의 이전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 주가지수는 2,50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선물을 2만 계약, 종가에는 2만 계약으로 마감됐습니다. 장중에는 2만 5천 개까지 팔았고요. 2조 원의 선물을 매도했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은 오늘부터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매도했던 선물을 다시 살 수밖에 없다. 이건 안 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시장에 대해서 방향을 우울하게 보시지 말고 오히려 지금 다음 주 그 외국인의 박스를 보니까요. 아랫부분은 2,430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약 30포인트 아래고요. 윗선은 얼마 보고 있느냐? 2,520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마 어제 선물 매도했던 거 빠르면 오늘부터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다시 재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주가지수에 대해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불안을 가지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목이 메일 만큼 어제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규모는 어마어마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윤여민 팀장님은 이렇게 시장이 힘들 때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좀 관점을 포인트를 두고 주목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현 시점 어디가 가장 좀 상승 여력이 높은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좀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좀 조정이 있었는데요. 일단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조정에
내용이 나왔을 때 좀 매수가 좀 가능한 섹터가 저는 한 두세 개 정도가 보입니다. 바로 이제 반도체, 그다음 디스플레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삼성전자 실적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을 통한 좀 외국인의 좀 수급을 좀 계속 체크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어떤 바닥론이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반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를 보면서 지금부터 좀 매수할 수 있는 좀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많은 좀 뉴스들이 나왔죠.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클러스터를 좀 조성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키포인트는 결국 애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이제 아이폰 15를 좀 출시를 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와 좀 긴밀한 제가 볼 때는 협약을 좀 맺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OLED 같은 경우도 반도체를 좀 이어갈 좀 IT의 어떤 큰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좀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제 생각에 좀 디스플레이가 좀 더 지금 어떻게 보면 뉴스플로우가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된다면 오히려 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 안에서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이제 대장주로서는 덕산 네오룩스가 있는데 일단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좀 일단 박스권을 먼저 돌파했다 좀 내려온 상황이고 오히려 이등주로 좀 볼 수 있는 게 이녹스 첨단 소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하반기에 뭐 폴더블 폰이라든지 이제 애플에 향 관련된 어떤 좀 모멘텀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최근에 보게 되면 OLED 관련된 부분들이 작년에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만 가동률이 이제 올 1월부터 조금씩은 좀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업황에 대한 개선세도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뭐 이등주로서 이녹스 첨단 소재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록스를 비롯해서 이녹스 첨단 소재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경기 침체 우려 속 제약바이오주의 시간이 왔다. 최근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제약바이오주 섹터 뉴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 2년간 정말 장기 조정을 거쳤던 제약바이오주들, 아무래도 이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막바지 국면에 가까워졌다라는 기대감 속 좀 학회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주 이제 다시 반등 가능할까요? 네, 제가 아까 경기 침체가 어제 주가 하락 요인들 대변하면서 마치 경기가 활성화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경기 침체는 맞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보니까는 IMF 총재죠.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전 세계는 5년 동안 약 3%의 저성장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벌써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이제 3년 동안 금리가 0에서 거의 5%까지 미국 기준입니다.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5% 금리에서 어떻게 고성장 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업종이 하나 있죠. 바로 제약도 거기에 포함된다 봅니다.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죠. 이미 주가가 선 반영시키고 있는데요. 뭐 CJ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네이처셀이라든가 메드팩토, 알테오젠, 한미약품, JW 중해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등 말 그대로 굴지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론 저점 대비해서 조금 올라온 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1년, 2년 동안 너무 장기적인 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5공장 신설로 인해서 또 한 번 K바이오의 힘이 저는 출해될 걸로 봅니다. 앞으로 2년 내지 3년 동안 이 제약바이오의 움직임 여러분들은 주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움직임 좀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상승의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방금 속보가 발표됐습니다. 2월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2달 연속 좀 적자를 기록을 했네요. 물론 적자 폭은 줄어들었습니다. 5억 달러로 축소가 된 만큼 오늘 또 이러한 부분이 달러화 가치라든지 또 외환시장 수급 유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부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지금 보면 셀트리온 그룹주들 서정진 회장 복귀 소식 속에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또 CJ 바이오사이언스, 네이처셀, 메드팩토 같은 종목들이 좀 끼가 있어 보이거든요. 윤여민 팀장님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네, 일단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바로 레고케엠 바이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숫자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볼 땐 제약 바이오를 볼 때 이제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영업 손실에 관련된 부분들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을 좀 분명히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와 반대로 이제 수익성 지표는 분명히 약화됐습니다만 ADC 기술이 좀 무르익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회사는 좀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ADC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을 항체에 좀 부착해서 전달력을 좀 높이는 플랫폼 기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원천 기술이죠. 콘주올이라든지 레고 케미스트리 같은 이제 두 가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면역 항암제 그다음에 항생체 지금 플랫폼 영역 확장을 좀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15년부터 지금 기술 수출을 했고요. 지금 총 12건의 지금 ADC 관련돼서 기술 수출을 하면서 총 6조 5천억 정도의 지금 기술 수출에 대한 규모를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는 암젠과 1조 6천억 정도의 이제 계약 규모를 좀 체결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좀 실적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ADC 원천 기술 수출 관련돼서 지금 계약금이라든지 기술료로 지금 한 130억 정도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좀 매출로서 찍히는 시간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숫자가 좀 나올 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이제 윤여명 팀장님이랑 첫 방송을 한 게 한 2021년 상반기 같거든요. 그때부터 레고캠바이오를 언급 쭉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좀 실적이 찍힐 때가 정말 됐다. 레고캠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은 여전히 좀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이슈도 바이오 섹터로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 제조사죠. 휴젤의 대주주가요. 지금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공개 매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요 배경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의무공개 매수 제도라는 게 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 대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톡스 제조사로 유명하죠. 휴젤이 이제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해서 5천억 이상을 투자 유치한다. 그와 함께 공개 매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휴젤의 최대 주주가 이제 아프로디테 어퀴지션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는 SPC입니다. 이제 특수 목적 회사인데 글로벌 PE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협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었고요. 일단 GS 등이 처음에 이제 투자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이제 아프로디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을 앞두고 최소한 50% 더하기 한 주, 그러니까 최소한 절반은 무조건 넘기는 지분율을 좀 차지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매수를 확보해서 경영권 확보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이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분율 따져보니까 이제 43.24% 나오는데요. 일단 2021년도에 이 컨소시엄이 이제 휴젤 지분을 취득할 때 당시 주가가 23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이제 12만 원 9천 원, 12만 8천 원, 이제 12만 9,200원이네요. 거의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여가지고 일단 이거는 이제 휴젤 인수를 위해서 조달한 5,450억 규모의 인수 금융에 대한 어떤 주식 담보 가치에도 영향을 좀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쨌든 좀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자사주 취득 신탁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주가 안정에 나서고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휴젤의 관계자가 얘기하기로는 일단 투자 유치 그리고 공개 매수는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중국 쪽에서 방역 조치가 해제가 되면서 이제 수출길이 좀 많이 열리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에 현재 20개국의 품목 허가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FDA도 품목 허가 여부가 이제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만약 이게 허가가 다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해외 수출 쪽으로도 길이 열리기 때문에 휴젤에 대해서 실적 앞으로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투자까지 진행하니까 좀 더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실적 증가도 기대가 되고 있는 휴젤 주가 추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부디 제약바이오와 함께 바닥에서 올라와 주길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빅테크 뉴스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바닥에서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건만 또 하나의 악재가 나와서 또 얼마나 하방 압력을 줄지 얼마나 하방 변동성을 좀 주가에 염두에 둬야 될지 염려스러운데요. 금감원이 이달 중에 빅테크 그룹 감독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출범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혜성 앵커 말씀 딱 들어보면 느낌 오시죠? 아, 악재구나. 그런데 사실은 저도 처음에 그렇게 봤는데요. 이거 악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칼을 꺼냈다니까 마치 나쁜 걸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고 제도를 한번 우리가 정립해보자, 개선해보자 그 개념입니다. 어제였죠. 네이버 파이낸스 그리고 카카오페이 그리고 토스뱅크의 CEO들을 불렀습니다. 금감원에서.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핀테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법안 정의가 너무 안 돼 있다. 도대체 A라는 기업이 예를 들어볼까요?
NHN 페이코라고 있습니다. 아직 뭐 상장은 아닌데요. NHN 페이코가 핀테크냐 빅테크냐, 왜? 개별 기업으로 봐서 NHN 페이코는 중견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NHN 그룹은 대기업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핀테크로 봐야 될 것이냐 빅테크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약 6개월 정도 되죠. 6개월 동안 외국 사례도 보고 조금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종지업이라고요. 종합 지급 결제 업무, 다시 말해서 은행하고 비슷한 업무까지도 핀테크에서 해도 되는지, 안 그러면 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교통 정리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막 나오고 있죠. 칼은 꺼냈지만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회사를 죽이는 칼이 아니고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정확히 태스크포스, 다시 말해서 정확히 제도 개선도 하고 우리가 올바로 산업이 커질 수 있게 하자. 그 이유가 뭘까요? 최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구라파에서 핀테크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핀테크의 향후 활성화 방안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뭐 감독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꾸린다 하고 그게 악재가 아니라 정확하게 좀 샅샅이 뜯어보면 절대 악재가 아니다. 좀 전반적인 규제 규율을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라는 진단 내려주셨고요. 마지막 소식은 자동차 섹터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해가지고는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가운데 현대차가 내년부터 차세대 전기차의 10% 이상 실리콘을 함유한 음극재 배터리를 탑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음극재 탑재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네, 이 음극재가 기존에 사용했었던 이제 흑연으로 이제 사실 인조흑연인데요. 인조흑연에서 이제 실리콘으로 바꾸게 되면은 성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차세대 이제 음극재라고 불리는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사용된다는 얘기인데요. 현대차가 이르면 내년부터 이제 10% 이상의 실리콘을 함유한 음극재 배터리를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그 흑연 대비해서 음극재 대비해서 배터리 성능을 정말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게 적용이 되면 제가 살펴보니까 주행 거리는 최소 1.5배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완충 속도는 20분 이하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러니까 당연히 차세대 음극재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가 이거를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랑 SK온이 현대차에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실리콘 음극재는 보통 이제 관련주로 나오는 게 대주전자 재료나 뭐 SK 머티리얼스나 SKC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공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 관심 많아 하시는 업종이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 투자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주가 과열되었음에도 누가 과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이죠. 일부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들도 있고, 뭐 음극재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이 뉴스에 따라서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음극재 관련주 탑픽 종목 좀 제시해 주시죠. 일단 뭐 앞에서 종목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대주전자 재료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2차 전지 지금 상당히 폭발적인 어떤 시세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래도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한 종목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후발주로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리콘 음극 쪽에서 좀 국내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지금 1세대 실리콘 음극재를 좀 양산해서 LG에너지솔루션에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함량이 약 한 5% 정도 수준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지금 연 2,000톤 정도 규모의 지금 이제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데, 내년 말이면 지금 10,000톤으로 지금 5배를 좀 확장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걸 반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보게 된다면 2027년까지 7% 함량이 좀 들어간 2세대 실리콘 음극재를 좀 생산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결국 타사보다 좀 더 빠르게 지금 제가 볼 때 점유율을 올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시세가 조금 나오지 않은 대주전자 재료가 좀 탑픽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